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학우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매주 목요일 박물관은 살아있다에서는 학우 여러분들과 함께 세계 유명 박물관들로 떠나 작품 속으로 빠져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찾는 매력적인 박물관들, 그리고 예술작품 속 숨겨진 이야기들까지 저희와 함께 많은 작품들이 살아 숨쉬는 박물관 속으로 떠나볼까요? 여러분에게 박물관은 어떤 장소인가요? 사람들은 박물관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딱딱하고 어려운 장소를 떠올립니다. 그 이유는 작품 속에 과거 사람들의 수많은 이야기와 시간이 꼭꼭 숨겨져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런 과거 사람들의 숨어있는 이야기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작품 속의 인물들에게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그럼 생생한 작품들을 통해 살아있는 박물관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오늘 떠날 박물관은 예술의 도시 프랑스 파리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입니다. 프랑스로 떠나기 전 라우브의 파리 인 더 레인 듣고 올게요. 여러분은 프랑스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에펠탑, 개선문, 아니면 바게트? 문화 강국이라 불리는 프랑스는 정말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어 유럽의 대표적인 여행지 중 하나입니다. 그런 프랑스의 대표적인 여행지가 바로 루브르 박물관인데요.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은 매년 전 세계 사람들이 방문하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박물관입니다. 연간 관람객 수가 약 8,700만 명으로 엄청난 숫자가 그 인기를 증명해 주는데요. 소장품은 약 50만 개, 전시품은 약 3만 6천 개로 1분당 한 작품을 쉬지 않고 본다면 3주가 넘는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쉬지 않고 작품을 보기만 하는데도 3주가 넘는다니 얼마나 많은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지 감을 잡기조차 어려운데요. 루브르 박물관에는 기원전부터 1848년까지의 작품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과 다양한 작품을 보유한 루브르 박물관의 이름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루브르는 불어로 늑대와 발음이 유사합니다. 사람들은 늑대들이 출몰하던 지역에 박물관이 위치하고 있어 루브르 박물관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고 추측하는데요. 유래를 알고 나니 왜인지 루브르 박물관의 새로운 모습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루브르 박물관, 그 긴 시간 동안 박물관의 모습을 유지해 온 걸까요? 사실 루브르 박물관은 처음부터 박물관의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1119년 왕에 의해 지어졌던 요새의 성벽이 현재 루브르 박물관의 시작이라고 하는데요. 왕궁으로 사용되던 루브르는 시간이 흘러 1862년 루이 14세가 궁전을 이주하면서 자신의 작품을 전시하는 용도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루브르 박물관의 역사가 시작된 걸까요? 루브르의 역사를 알게 되었으니 이번에는 그 안에 전시된 작품 속으로 떠나볼 차례입니다. 작품 세계 속으로 빠지기 전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노래 잘 듣고 오셨나요? 이번에는 루브르 박물관에서 유명한 작품 두 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루브르 박물관에서 만나볼 첫 번째 작품은 파올로 베로네제의 가나의 결혼잔치인데요. 이 작품은 가로 9.9m, 세로 6.77m로 초등학교의 한 교실 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된 작품 중 가장 큰 작품이라고 불리는데요. 애석하게도 이 작품은 루브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모나리자 앞에 있는 탓에 가장 인기 없는 작품이란 별명도 생겼습니다. 가나의 결혼잔치 속에 숨겨진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루브르에서 가장 유명한 모나리자의 맞은편에 있는 이 작품은 베네치아의 한 수도원 벽에 그려졌습니다. 이 작품이 벽화임을 알고 나니 어떻게 이렇게 클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되는데요. 1562년 6월 베네딕트 수도에는 수도원의 식당을 장식할 그림을 베로네제에게 의뢰했습니다. 약 2년에 걸쳐 완성한 이 작품은 식당벽에 그려졌는데요. 작품이 그려진 이탈리아에서는 체나콜로 양식이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양식은 수도원 식당 벽면에 성서 속 장면을 그려넣는 양식인데요. 그림 속에는 무려 130명에 달하는 사람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베로네제는 작품의 종교적인 이야기와 당대의 일상적인 모습을 섞었는데요. 그 덕분에 종교 속 사건이 마치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것처럼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작품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가 등장하지만
결혼식의 주인공들은 왼쪽 하단에 앉아 화가와 같은 시기를 살아가던 당시 귀족들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고급스러운 예복과 장식품으로 치장한 모습은 동시대 귀족들이 부를 과시하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귀족들의 지나친 사치를 막기 위해 법이 제정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작품 속 한 장면으로 당대 사회를 엿볼 수 있다니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이 작품 속에서 신기한 점은 한 가지 더 찾을 수 있습니다. 가나의 결혼잔치 속에는 숨겨진 인물이 있다고 하는데요. 누구일지 상상해보며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가나의 결혼잔치 속에 숨겨진 인물은 누구일까요? 잔치의 흥을 돋우기 위한 약사 중 가장 왼쪽에 위치하여 흰 옷을 입은 비올라 연주자는 바로 베르네제 자신입니다. 자신을 작품 안에 그려넣어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는데요. 자신뿐만 아니라 당시 베네치아의 거장 화가들을 악사로 그려넣어 베네치아 예술에 대한 자부심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의 하객들에게서는 16세기 유럽의 상황을 엿볼 수 있는데요. 주인공들과 같은 테이블에 앉은 하객들은 주변국의 지도자들로 당시 이탈리아 반도에 뻗쳤던 영향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나의 결혼잔치 속에는 인물들뿐만 아니라 건물의 모습에서도 특별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작품 속의 건축 양식은 여러 시대의 양식이 섞여서 표현되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기둥 양식과 베네치아의 난간 양식이 한 작품에서 동시에 그려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 작품에서 다양한 양식들과 인물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예술작품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베네치아의 수도원에 그려졌던 이 작품이 왜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된 것일까요? 바로 가나의 결혼잔치는 나폴레옹 1세의 약탈품이기 때문입니다. 이 작품은 유럽의 왕들과 귀족들에게 인기 있던 작품이었는데요.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한 나폴레옹은 벽에서 작품을 떼어내 프랑스로 가져왔습니다. 심지어 작품이 너무 커서 그림을 반으로 절단해 프랑스로 가져왔다고 하는데요. 시간이 지나 이탈리아는 반환을 요구했지만 그림의 크기와 상태를 핑계로 끝내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모나리자와 함께 배치되어 인기를 잃어버린 이 작품, 자세한 이야기를 들으니 직접 눈으로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노래 한 곡 듣고 루브르 박물관의 두 번째 작품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지금은 1시 33분, 여러분은 박물관이 재밌어지는 박물관은 살아있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술작품 속 과거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와 시간을 찾으러 저희와 함께 박물관 속으로 떠나보는 건 어떠신가요? 루브르 박물관에서 만나볼 두 번째 작품은 사모트라케의 니케입니다. 니케는 그리스 신화 속 정복과 승리의 신으로 불리며 로마 신화에서는 빅토리아라고 불리는데요.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살아가던 그리스 사람들에게 승리의 의미는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그 큰 의미를 잊지 않기 위해 사람들은 승리를 기록하기 시작했는데요. 승리를 기록하기 시작한 건 바로 마케도니아 왕국의 왕이었습니다. 기원전 306년 데메트리오 1세는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는데요. 데메트리오는 승리를 기념한 그림을 넣어 기념화폐를 만들었습니다. 기념화폐를 시작으로 승리를 기록하는 방식은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요. 이 전통은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올림픽 메달의 니켈을 반드시 넣도록 규정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작품 또한 승리를 기념하기 위한 작품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사모트라케는 주변국들의 정세가 복잡했던 탓에 전쟁에 시달렸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로도스 섬의 에우다모스가 안티오코스 대왕 해전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조각상이 바로 이 작품이라고 추정하는데요. 작품이 제작되었던 시기의 고대 그리스는 자연과학과 철학이 발달한 사회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중심으로 한 사실적인 묘사가 중요하게 여겨졌는데요. 그래서 그리스인들에게 미술작품은 본 것을 그대로 아름답게 그려야 했습니다. 또한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했는데요. 모든 작품을 팔등신의 완벽한 비율과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사람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상상할 수 있는 고대 조각상의 모습들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당시 사람들은 조각을 살아 움직이는 사람처럼 사실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콘트라포스토라는 특별한 자세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자세는 몸의 무게를 한쪽 다리에 실어 의도적으로 무게중심을 옮겼을 때 되는 S자의 자세를 말하는데요. 이 자세가 올바른 자세보다 자연스럽게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이를 미술에도 적용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모트라케의 니케는 헬레니즘 시기를 대표하는 조각상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조각상의 가치가 높아진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해보며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도영의 나의 바다에게 듣고 오셨습니다. 헬레니즘이란 알렉산더 대왕의 제국 건설 이후 나타난 문명으로 그리스 문화가 동방 지역에 확산하며 형성된 문화적 융합 현상을 말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원정에 의해 퍼진 헬레니즘 양식은 이후 300여 년의 긴 시간 동안 발전했는데요. 긴 시간 동안 헬레니즘 양식의 예술 작품들은 대부분 사라져 지금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오늘날 전해지는 작품들도 로마 시대에 복제되었던 작품인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리는 작품인 니케는 복제품이 아니라 그 긴 시간 동안 살아남은 진짜 조각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높아졌습니다. 이런 니케에도 사라진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조각의 얼굴 부분입니다. 얼굴이 사라지는 바람에 조각의 표정을 확인할 수 없는데요. 그러나 조각의 자세와 의상에서 강렬히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힘차게 휘날리는 의상은 앞으로 전진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데요. 5m가 넘는 크기에서 오는 위압감과 승리의 신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존재감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조각상이 처음 공개되었던 1863년 니케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의 모습과는 조금 달랐는데요. 150여 개의 대리석 조각으로 발견되어 가슴 아랫부분만 복원된 채 전시되었습니다. 이후 1870년대에 이르러 한 발굴팀이 니케의 새로운 조각을 발견했는데요. 새로운 조각으로 복원 작업을 거친 니케는 뱃머리에 올라선 모습이었습니다. 새로운 조각이 발견되었지만 니케의 모습이 온전해진 것은 아니었는데요. 사람들은 복원되지 못한 상체 부분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지 추측했습니다. 승리를 의미하는 나팔을 불고 있거나 승리자를 위한 월계관을 높이 든 모습이라는 의견이 대표적이었는데요. 이후 1950년 오른손 조각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전쟁의 승리자들에게 인사하는 듯한 모습이었을 것이라는 새로운 주장이 나타났습니다. 앞서 살펴본 추측을 듣고 난 뒤 여러분이 상상해본 니케의 온전한 모습은 무엇인가요? 때로는 온전하지 않은 것이 더욱 빛나기도 하죠. 루브르 박물관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장소에 전시되어 많은 예술가에게 영감을 준 이 작품은 니케라는 이름에 걸맞게 우리에게 힘을 주는데요. 과거에 이어 현재까지 이어지는 승리감을 공감하게 하고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까지 영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승리의 신 니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나요? 오늘의 마지막 작품 사모트라케의 니케였습니다. 오늘 박물관은 살아있다와 떠나본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어떠셨나요? 오늘 박물관은 살아있다에서는 파올로 베로네제의 가나의 결혼잔치부터 사모트라케의 니케까지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었던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으로 떠나봤는데요. 현재를 살아가기 급급한 현대사회에서 과거 작품들을 만나보고 되돌아보며 전북대학교 학우 여러분들의 일상에 쉼표가 남겨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작 연출의 김예원, 기술의 정유경, 모니터 민유나, 그리고 저는 진행의 임채민이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박물관은 살아있다는 여러분들과 떠날 색다른 박물관과 함께 찾아올게요.